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부 상담사들의 토크. 네. 지난번에는 엠번방에 대해서 또 제나님이 또 여러 가지 또 가이드도 주시고 이런 어떤 경로에 대해서도 좀 소개도 해주시고 저희 얘기 나눴고요. 오늘은 우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네. 분위기를 되게 잘 타시는 것 같아요. 여기 상담사 선생님 제목들이 우울이라고 오늘 분위기가 샥 처지는 그런 느낌. 네. 네, 좀 그렇죠. 근데 정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라도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네. 기분도 좀 가라앉아 있는 것 같고요. 괜히 잠도 안 오는데 약간 울적하니 맥주 한잔 하고 있게 되고 네, 그렇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맞아요. 네. 그런데다가 또 그 살이 찌니까 여기 살찐 없으신 것 같은데.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집에서 움직이질 네. 않으니까 켜켜이 보이지 않는 알찬 것들이 전 그렇구나. 맞네요. 네, 성실하게 쌓이고 있어요. 아주. 네. 견물생심이라고 원래 밖에서 돌아다닐 때는 음식이 잘 안 보였는데 집에 있으니까 아들이 과자 같은 거 먹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 몰래 한두 개 뺏어 먹다가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너 살 때 내 거도 사와라. 그렇게 해서 막 제 과자를 만들어 놓고 막 먹고 있고. 맞아요. 과자 네. 안 먹었었는데 네, 요새 네. 올해 들어서 과자를 막 많이 먹어요. 네, 그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이와 이렇게 공유된 정서를 나눈다는 점에서 좋기는 한데. 정말요? 네. 그런 효과가 있나요? 그쵸. 네. 뿌셔뿌셔 그렇게 맛있는 줄 몰라서. 모르셨구나. 네. 그래서 뭐 불고기 맛이 맛있냐, 양념치킨이 맛있냐 뭐 이런 얘기도 나눌 수 있으니까 공감대 형성에 좋기도 한데 이제 부작용으로는 내가 살이 찐다는. 네. 배달 음식도 저 그렇게 많이 시켜 먹는 편 아니었는데 네. 배달 음식을 저도 모르게 막 계속 당장 시킬 것도 아니면서 네. 들어가가지고 계속 검색하는데 너무 아침에 일찍 검색했더니 아직은 뭐 오픈 시간이 아닙니다 해서 보고 싶은 것들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 너무 아침 일찍부터 그런 거 보는 거 아니구나. 지금 살짝 그때 역정이 지금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또 알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치킨점 뭐 그런 거 검색하실 때는 치킨 사장님이 문 연 다음 시간부터 검색이 네, 돼요? 검색이 돼요. 네. 메뉴를 보려면. 네, 그러면 뭐 우울에 대해서 네. 또 우울이 뭐 저희 먹는 얘기가 너무 상관이 없지 않은 게 이 섭식장애랑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네. 조절이 안 맞아요.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 연결고리는 끝이 없는 것 같고 몸과 마음의 상태는 정말 연결이 많이 돼 있어서 이제 우울하면서 몸이 나빠지면 또 우울해지고 그래서 몸이 나쁜 것이 먼저냐 우울한 것이 먼저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우울함과 몸의 상태가 또 많이 계속 그 악순환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절에는 더더욱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내담자분들 보면은 그 전에 이렇게 운동이나 뭐 댄스 같은 거 학원 다녔는데 그것도 못 가고 네. 맞아요. 수영도 못 가고 뭐 그 연예인들 하는 그런 댄스 학원 그 춤 뭐죠? 그 K-팝들이 하는 댄스 학원 네. 그런 데 다니는 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좀 연령 있으신 그 아주머니 때 그런 분들은 이제 뭐 그 벨리 댄스나 네, 줌바 네. 뭐 이런 거 배웠는데 못 가신다고. 나는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노래방도 못 가니까. 노래방.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우울 장애의 종류에 대해서 좀 저희가 그 얘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울에 대해서 막연히 우울해 나 우울증인가 봐 약 먹어야겠어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되게 그 힘들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울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DSM-5를 기준으로 저희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DSM-5라고 미국의 정신 편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게 지금 5번 개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DSM-5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정신과 의사분들은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진단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 상담사들은 진단을 하진 않잖아요. 그냥 아마 그럼 우리도 뭐 MMPI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또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분이 어떤 상태일 것이다라고 이제 짐작은 하고, 이제 짐작이 되면은 그분들 약을 드시게 하기 위해서 정신과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협업을 많이 추구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볼 때도 저분이 우울증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DSM-5를 많이 기준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DSM-5에서 보면은 우울증이 크게 한 4가지 정도 있거든요. 주요 우울장애, 그리고 지속성 우울장애, 그리고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장애, 그리고 월경전 불쾌감 장애, 이렇게 되는데, 이제 흔히 보는 게 아마 주요 우울장애랑 지속성 우울장애인 것 같아요. 주요 우울장애는 기준이 한 2주 정도? 2주 정도 기준을 해서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을 느끼고 거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을 보이는 경우에 주요 우울장애라고 하고, 지속적 우울장애는 주요 우울장애보다는 강도가 약하기는 한데 기간이 되게 길어요. 보통 2년,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우울한 기분이 없는 날보다 있는 날이 더 많을 때, 그리고 우울감이 지속될 때, 그래서 약한 강도긴 하지만 오래 지속될 때, 이럴 때 이제 지속성 우울장애라고 많이 하고요. 또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장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10세 이전에부터 많이 발병을 진단을 하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많이 진단 내려지는데, 평소에는 좀 우울하게 좀 공허한 상태로 있다가 사소한 불쾌한 자극이 오면은 과잉되게 폭력적인 면들이라든지 이런 걸 드러낼 때, 그럴 때 이제 청소년들한테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장애라는 것을 내리게 되고요. 또 월경전 불쾌감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DSM-4까지에는 이제 이게 진단에 들어가지 않다가 DSM-5에서는 이제 등장한 것인데, 이제 월경 시작 전 한 일주일 전부터 서서히 좀 불쾌감이 느껴서 월경이 끝나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불안정한 기분이라든지 과민함, 불쾌감, 불안 증상들을 특히 많이 보이고,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이 이 PMS라고 월경전 불쾌감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길게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조금 더 길게 한다면은 주요 우울 장애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한 9가지 정도가 있는데, 9가지 중에서 5가지 증상이 한 2주 정도 지속이 되면은 주요 우울 장애로 이렇게 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다. 두 번째, 대부분의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현저히 감소된다. 3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체중이 현저히 감소한다. 4번, 거의 매일 불면증이나 과다수면이 있다. 5번, 거의 매일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가 있다. 6번, 거의 매일 피로나 에너지 상실이 있다. 7번, 거의 매일 무가치감과 부적절하거나 지나친 죄책감을 느낀다. 8번, 거의 매일 사고력, 집중력의 감소 또는 유유분함이 있다. 9번, 반복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반복적인 자살 사고 또는 자살 시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이런 9가지 중에서 1번과 2번은 반드시 포함되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함되면서 나머지 증상을 합쳐서 5가지 이상이 2주 정도 지속될 때, 그때 이제 주요 우울 장애라는 진단 기준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지속성 우울 장애 진단 기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적어도 2년 동안 하루에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있고, 우울 기분이 없는 날보다 있는 날이 더 많고, 이러한 증상을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지속성 우울 장애라고 하는데요.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때, 2가지 이상의 기준은 첫 번째, 식욕 부진이나 과식, 두 번째, 불면증이나 과다수면,
세 번째 기력 저하나 피로감, 네 번째 자존감의 저하, 다섯 번째 집중력의 감소나 우유 부담, 여섯 번째 절망감. 이런 것들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나면은 주요 우울 장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얘기하는 우울증은 이 주요 우울 장애거나 지속성 우울 장애인 경우가 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나 이거 해당되는 데 하는 네. 항목들이 아마 있으신 청취자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예전에는 제가 인정하는 게 좀 힘들었지만 저도 최근 이제 40대 이후에 특히 들어와서 약간 지속성 우울 장애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약간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담자들한테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우울한 상태에도 나를 관리해 나가면서 내담자를 만나는 것이 내담자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내담자들한테도 내가 내담자들 얼마나 또 귀하게 여기는가도 보여줄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그냥 제가 그냥 우울증이라는 사실을 예, 그냥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사실 상담 저도 그렇고 네. 이제 상담하는 사람 항상 평생 동안 그렇진 않겠지만은 어떤 시기에는 굉장히 우울하거나 심하게 불안한 상태로 있잖아요. 또 그러면 상담을 하고 압도되지만 않는다면 또 이렇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두 번째 있는 지속성 우울 장애 같은 경우는 사실 우울 경향이 좀 있거나 또 이제 내향적이거나 혹은 또 자기에 대한 스스로 반추하거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가끔씩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일 수도 있고 한 달에 하루 이틀일 수도 있고 그렇게 자기 안으로 이렇게 침전에 들어가서 이런 우울한 시간을 보내는 것들로 우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장애까지 아니더라도 이런 경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럴 때 뭔가 글이라든지 약간 예술적인 창조적인 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우울하던 시절에 그렇게 밤늦게까지 블로그에 글을 많이 썼어요. 글 쓰는 외로우니까. 글 쓰는 것이 되게 생산적으로 발휘할 수 있었겠네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외로워서 공부하고 외로워서 글을 쓰고 외로워서 그림 그리고 뭔가 외로워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네. 저는 주로 잠을 자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사실 우울은 다르게 말하자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지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기준에 맞춰서 뭔가를 성취해내야 한다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완수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어서 그걸 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못하게 된 거죠. 저도 이제 우리 남편과의 관계 얘기하면서 지금은 별로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상담사로 일하면서 주말에 출근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다 하고 해놓고 아이 학교 보내고 막 그런 거를 다 한 이후에 이미 아침에 기운이 빠진 상태죠. 네, 그런 상태에서 출근을 해서 또 상담을 또 진행하면서 내담자들 힘든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또 다른 역할들을 또 하고 예, 사회적 활동도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되게 지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쳤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끌고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면 정말 이제 더 이상 몸이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렇게 온 거예요. 예. 그런데 저도 약간은 나르적인 면들이 나르시스트인 예, 그런 면들이 있어서 제가 지쳤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계속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저는 에너지 넘친다는 피드백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쳤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제가 막 못난 사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나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야 라는 게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쳤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더 많이 버텼는데 어느 순간 이제 몸이 못 버티는 순간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창피해도 저는 지쳤습니다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일을 많이 줄이고 그래서 대부분 시간을 좀 이렇게 쉬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나머지 그 힘나는 것을 힘을 내서 상담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담을 띄엄띄엄 잡아서
오전에 좀 쉬고 오후에 약간 또 상담을 또 진행을 하고 또 오후에 또 쉬고 그다음 또 저녁 상담을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내담자들한테는 그 저의 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내담자를 위해서 제 몸을 맞추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요. 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뭐 지금 우울증의 분류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동시에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너무 지쳤다. 네. 현대인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지쳐서 우울해지는 거. 또 두 번째는 지친 거를 왠지 부끄러운 거죠. 나는 좀 밝아야 되고 지쳐 보이면 안 되고 우울하거나 슬픈 거를 내색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자기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남도 싫어할 것 같아서 이제 감추느라고 더 우울해지는 말씀 굉장히 보편적인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 같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성격적으로 우울한 부분이 있어서 조용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주 지쳐요. 그래서 잠깐 우울하거나 한 반나절 정도 우울한 경우가 사실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상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랑 다 돈 지어서나 카드 지어서 밖으로 보내고 혼자 500피스 퍼즐을 맞춘다든지 아무것도 안 한다든지 아니면 혼자 그냥 밤 10시, 11시에 집 근처에 서울숲을 혼자 걷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른 우울함을 즐기거나 혹은 흘려보내는 쪽인데 오히려 제나님처럼 열심히 사는 분들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활력소가 된다고 주위에 어떤 기대를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이 감정의 통이 되게 크신 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분들이 잘 참아서 오래 나의 우울을 키우면서 근데 잘 참으니까 잘 사라지시는 거죠. 저는 금방 꼬꾸라지거든요. 그런데 잘 참으신 분들이 이렇게 상담실이나 이런 데 와서 더 이상 못 참겠는데 이 참는 게 너무 참아온 게 이렇게 탁 놔버리면 다 무너질 것 같은 호소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만큼 당신이 잘 참고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라서 이게 한 번에 크게 왔다라는 얘기를 돌려드리는 긍정적인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수님이 또 사람을 존중하는 어떤 부정적인 면만을 보지 않고 긍정적인 면 찾아주려고 하는 이것들만 아까 저는 이 와중에 또 휴가 이것도 나올까봐 하트 잠시 긴장했는데 하트로 변신해서 나올 줄이야. 부끄러움의 제목인가요?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오늘 상담을 마치고 이 방송을 마치고도 다른 스케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오늘 제 가장 중요한 일정이니까 요거 하나 마치고 참 잘했다고 뿌듯해하면서 푹 쉴 또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끝나고 함께 즐겨야 되는데 한 시간만 기다려 주실래요? 네. 그 자연스럽게 다 끝나신 건가요? 분류를 끝내시면서 이제 원인도 얘기를 같이 조금 해주셨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외에도 더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제가 조사해봤거든요.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환경 자극에 의한 우울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부모님을 사별한다든지 이런 자극이 얘기하는 건가요? 대인관계 환경인데 이거는 아까 자연환경. 환경. 제가 자연환경? 네, 맞습니다. 자연환경으로 인한 문제. 도시에 있으면 저절로 우울해지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회색빛을 보니까. 각진 건물에. 네. 계절성 우울 이런 거? 계절성 우울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 로라 리프키라는 사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저자가 도시에 자극이 너무 많다는 거죠. 뾰족한 자극도 있고 정보도 많고 사람들끼리 경계하는 것도 많잖아요.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뭔가 긴장하고 서로 경계하는 느낌부터가 갑자기 외로워지거든요. 전에 그걸 몰랐다가 제가 해외에서 자원봉사 갔다 와서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엘리베이터 탔을 때 서로 경계하는 거기서부터가 굉장히 외로워지는 거예요. 전엔 몰랐거든요. 그게 외롭다는 사실조차. 근데 이제 그런 아주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되게 적죠. 그렇죠. 그 자체가 그럴 수 있겠을 것 같아요. 우울한 거다라고도 하고
그리고 자연환경을 접촉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뭐 음. 우울함의 큰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생태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사례로 이제 강박증이 심하시던 분이었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산을 매일 다니니까 없어진 분이 있어요. 강박증이. 드문 사례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저 내담자분들 중에 꽤 있었어요. 네. 회사에 있었던 내담자분들이 네. 그러니까는 쉬는 날은 주말이면 피곤하시니까 그냥 주무시거나 그러셨는데 몸을 움직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뭐라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산을 타시기 시작한 제가 지금 생각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매주 그렇게 산을 타시면서 진짜 좋아지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더 중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물을 자주 접촉해야만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나무를 접촉해야만 덜 우울해진 사람이 있는데, 전 물파예요, 물파. 저도입니다. 이게 또 파가 아니라 어떤 물에 갔을 때. 저는 뭐 물장구 그런 게 아니라 네. 강이나 호수를 꼭 봐야 돼요. 그럴 수. 저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안정감을 느껴요. 이렇게 안정감. 진짜 자연인이시고. 네. 그 목욕탕이라도 가야 됩니다. 그렇구나. 들어가면 조금 귀찮더라고요. 네. 씻고 뭐 이래야 되니까 옷 갈아입고. 네. 전 침대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 안정감.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요. 이제 제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부분들이 와 닿으시는지. 허깅이 부족하다. 그리고 감정을 눌러서 희망이 없다고 느껴져서, 그리고 사는 재미가 없어서, 잠이 부족해서, 통증이 심해서, 햇볕이 부족해서. 자, 이렇게 되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와 닿으시나요? 저는 잠이 부족해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그냥 좀 지쳐서 이런 부분이 저는 제일 많이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또 어떤? 저는 햇빛. 햇빛. 햇빛 받고 싶어요. 잘 못 받고 지내시나요? 네. 건물 안에서 못 나가는 날이 대부분이죠. 네. 저는 감정을 억눌러서. 네. 네. 뭔가 괜찮은 모습, 그리고 반듯한 모습, 이런 것들만 계속 보여줘야 되는 장면들. 일하고 뭐 공부할 때도 그랬고, 또 이제 가정에서도 이렇게 좀 반복됐던 경험을 한 몇 년 했던 것 같은데, 큰아이가 아주 어릴 때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뭔가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들로 나를 굉장히 많이 드러내느라고 굉장히 지쳐있더라고요. 잠깐 혼자 있을 때 정말 내가 내 얼굴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인상을 쓰고 있고, 뭔가 부글부글하는 것들을 감추고 있는데, 화장실 문을 열고 또 나가면 또 이제 인사하고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해야 되는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압박을 받을까요? 왜 내가 아무렇지 않게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도 슬프고 우울한데 그걸 감추려고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네, 감추는 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정식 진단명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데, 억지로 웃는 거죠. 웃기지 않은데. 어디서 배운 걸까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사회적인 시선을 되게 많이 신경 쓰는 게 있잖아요. 네. 집단주의 문화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민폐 끼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 많이 받으니까 다른 사람 눈에 네가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라는 메시지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면화가 돼가지고 자꾸 이제 커서도 내가 내 기분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모습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일까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넓은 차원에서 그런 어떤 압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감정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밝은 감정은 좋은 거고, 네. 슬프거나 우울한 감정은 안 좋은 거다. 네. 또 화난 감정도 회사에서는 티내면 안 된다. 네. 사실은 화나는 게 윗사람이 괴롭히는데 짜증나게 하는데 기분 안 좋은 표정이 정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우울한 것을 표현하면 상대방한테 피해를 준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해 볼 때 너가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 때 그런 얘기를 누구랑 나누냐라고 하면 대부분 한 번 정도는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좀 싫어한다는 표현을 표정을 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아 내가 괜히 얘기해서 상대방 나 힘든 걸 상대방한테까지 퍼뜨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번 정도는 했는데 두세 번 더 하면은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 우울하신 분들이 외로움도 견디기 어렵지만 사실 자기가 힘든 걸 누구한테 나누는 것 자체를 되게 부담스러워해서 더 혼자 속으로 끙끙 앓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악화시켜서 상담 중에 와서 그분들이 그래도 제일 안심하는 게 상담은 비밀 보장이 되니까 내가 힘든 얘기를 마음껏 드러내도 된다는 점에서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직장에서 차별이 일어나는 게 상사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 드러내지 말라. 부모님이 이제 야단쳐놓고 뭐 표정이 안 좋으면 네가 뭘 잘했다고 인상을 써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회사에서 상사가 막 호통치고 그럼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 용납을 하지 않는 그런 권위자 찍어 누르는 그런 문화가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행이라고 말하기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의 문화 같은데 제가 90년대 후반 학번이거든요. 96학번인데 그때는 좀 진지한 분위기가 남아있었어요. 학교에 섞이는 문화 이제 이 서태지가 등장하면서 발랄하고 이렇게 신세대가 등장하면서 그 전에 학생운동 80년대 끝 무렵과 90년대 초반에 진지함이 맞물리는 때였는데 그때 어떤 친구가 반짝이 잠바를 입고 온 거예요. 근데 형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 아, 쟤 개념 없다 이 시국에.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정상인데 그것도 가벼움이 억압을 받았단 말이죠. 그때는 진지하고 막 이렇게 슬퍼도 괜찮았어요. 슬퍼도 괜찮고 무거워도 괜찮고 진지해도 괜찮았는데 요즘 바뀌어서 예전에는 가벼움은 아니고 그게 어떤 그냥 밝음인데 요즘 반대로 진지하면은 싫어할 것 같고 슬퍼 보이면 안 좋아할 것 같고 그런 어떤 흐름이 달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건 왜 그런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되게 큰 다른 점 같습니다. 시대가 달라지는. 네. 요즘 진지충이란 말도 있잖아요. 네. 되게 그 말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저런 맞아요. 말이 있다니. 진지한 건 옛날엔 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재미는 네, 없어도. 그렇죠. 네. 저 별명 박진지였습니다. 네. 아 진짜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야 박진지 막 이렇게. 진지충처럼 보이는 네. 슝슝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진지충이요? 진지충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되게 진지한 사람이었고요. 네. 그래서 정말 진지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을 좀 혐오했어요. 네. 정말 무슨 프로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했고요. 막 이렇게 또 화려한 연예계 막 이런 것들에 정신을 팔고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 시간을 20대 중반 정도까지도 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러면서 말을 그걸로 비난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모르긴 하는데 재미없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 따분한 소리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지충으로 약간 서러운. 서럽진 않았어요. 네. 자기 자존감을 높으셨나 봐요. 드물지만 네.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과만 또 네. 이야기 나누거나 컨택하면 또 괜찮았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있어야도 이렇게 네. 그러니까 같이 진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괜찮잖아요. 네. 아무도 진지한 얘기 안 하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데 나 혼자만 진지한 얘기하면 나만 이상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느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진지한 얘기가 잘 하기 어려운데 노상 주변에 진지한 얘기만 하는 사람만 있어도 진짜 그렇겠죠. 자기는 좀 화장품 얘기나 옷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남자들이 많은 과에 있다던가 그래서 튀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뭐든지 자신과 환경과의 조화가 중요한데 환경이라고 하면 주변 사람도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랑
잘 특성에 맞는 사람들을 찾으러 가면 되는데 찾는 게 좀 쉽지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상하다는 쪽으로 자책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우울증이신 분들의 좀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우울증이신 분들은 좀 부정적인 신호에 좀 더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 실패에 대한 비인이라는 것도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떤 실패를 했을 때는 내 탓이고 내가 뭔가 능력도 부족하고 성격이 이상한 거고 그리고 또 이런 특성은 되게 오래 갈 것 같고 이제 안정적으로 오래 갈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이 상황에서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고 반면에 내가 어떤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되게 일시적인 거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좀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 뭐 이렇게 외부 기인으로 막 돌려서 그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우울증이신 분들이 실제로 잘하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 되게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저한테 적용을 시키면 저도 이제 원래는 어제 제가 할 일이 상담하는 일도 있었지만 다음 주 제가 대학원이어서 발표 준비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발표 준비는 못했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내가 왜 발표 준비를 못했을까? 나 너무 게을러 막 이러면서 자책을 했고 또 오늘 방송 준비도 좀 했어야 되는데 방어 준비도 잘 못하면서 잠만 잤으니까 난 정말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막 생각했을 건데 요즘은 이제 이거를 내가 너무 부정적인 기인에 집착한다는 걸 알고 그래도 내가 상담을 제대로 한 게 어디냐 또 내가 충분히 쉬어서 에너지를 모았으니까 막상 방송에는 집중할 수가 있을 거다. 준비를 많이 하느라 지쳐가지고 제가 방송에서는 헤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모아놨으니까 실전에서는 그래도 힘을 내서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목소리 이만큼 나오는 것도 쉬었기 때문에 어제 쉬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쉬어놨으니까 정작 또 뭐 주말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주말에 에너지를 더 확 집중을 해가지고 발표 준비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뤄도 괜찮다. 그 조지 가문인데? 그쵸. 미뤄도 괜찮고, 그리고 정말 아쉬우면은, 그때 미래의 나를 믿는 거죠. 그때 에너지가 생길 거다.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큰일 나지 않는다. 이런 게. 그렇죠. 네, 저의 신조고, 그렇게 살아와도 가늘고 길게 잘 살아오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좀 무드를 바꾸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조금 잠잘 때마다 내가 너무 많이 자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불안 들 때마다 또 그런 나를 달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또 잠을 자고. 네. 이게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게 포인트 같아요. 네. 각자 자기 뭔가 좋아하는 그런 신체의 그런 뭐랄까 접촉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한 기지처 상상이라는 거도 해서 저는 제가 좀 기분이 불쾌할 때 기분 좋아지는 상상을 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제 침대거든요. 언제 어디 지하철에서 잠깐 이렇게 있을 때라도 내가 좀 힘들다 싶으면은 침대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상상을 하면서 그때 뭐 색깔이라든지 또 냄새 뭐 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들리는 것 상상하면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쉬게 해주는 거죠. 현재 살고 있는 그 침대로. 예, 현재 살고 있는 침대. 그리고 좀 더 심각할 때는 내 상태가 정말 안 좋을 때는 호텔에 있는 침대를 상상을 많이 해요. 호텔에 있는 침대가 되게 도시적인 위안. 예, 그죠. 호텔의 침대가 더 뽀송뽀송한 느낌이 있잖아요. 감촉적이네요. 예, 감각적인 거. 그래서 오감을 다 활용해서 내가 거기에 있다고 해서 나를 휴식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지쳐서인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들 대부분은 좀 지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더 하지 못하는 것을 막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가지고 상담 중에 그래서 어제 하신 일이 뭐예요? 뭐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은 막 이거 했다 그러면 그거 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정도는 다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따라가려면 딴 사람 따라가려면 이거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울증의 패턴으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네. 게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스스로를 되게 가학적으로 가혹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네. 굉장히 많이 가가지고 네, 또 그렇군요. 우리 다음번에 이어서 반드시 우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저기 그 라미님께서도 네. 이렇게 정리를 해오신 내용 더 궁금한데 네네. 그 얘기도 다음번에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다음번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신기한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가. 네. 처음엔 되게 힘없이 방송 시작했는데 아. 지금 방송이 끝나갈 때쯤에는 끝나가서 신나나? 흥분했어 지금. 네. 뭔가 신났어. 네. 우리 시간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울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자, 여기 우주의 비밀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핫도를 날리면서 네.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고 네. 또 우리 어딘가에 있을 또 네.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 문제기도 하고 같이 함께 해나가는 이 순간이 그래서 힘을 주지 않나. 그러게 아침에 역시. 만났던 우리 기운과는 네. 너무나 다른. 예,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정말 나에게 독을 주는 존재와 힘을 주는 존재로 나누어서 맞아요. 독을 주는 존재를 좀 잘라내고 네. 그 사람이 아무리 부모나 가까운 사람이어도 잘라내고 힘이 주는 존재를 좀 가까이 하는 게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의 결론은 핫도. 여기를 잘라내는 걸로. 덕을 주는 존재. 네. 네. 근데 나쁘지 않네요. 네. 왕자님의 핫도.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써먹어야지.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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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요? 네. 다음 마지막으로 네. 우울한 나의 내담자 혹은 지금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 쓰는 짧은 편지 부탁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또 먼저 할까요? 네. 네, 저는 약간 시처럼 썼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들꽃도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살아남기만 해도 대단한걸요. 과거를 후회하지도 말아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말아요. 걱정하던 일이 일어나면 그때 고민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살아가요. 소중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아끼며 소중하게 다뤄줘요. 감사합니다. 네. 하고 싶은 네. 말을 시로 담았습니다. 네, 슝슝님.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책을 썼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대라는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들을 적었는데 사실은 최근에 제가 하루 종일 우울해서 집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우울한 기분 자체를 그냥 그저 느끼고만 있었던 하루가 있어서 저도 이럴 때가 있고 여러분도 혹시나 그럴 때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다는 마음으로 이 적은 하루가 간다 이라고 적은 제가 적은 시를 저도 읽고 싶습니다. 네. 소파에 기대 무릎을 안고 앉아 바닥에 머리카락을 세. 저 머리카락은 센 머리카락인지 안 센 머리카락인지 맞은편 책장에 비좁게 꽂힌 책들의 등을 읽어 왼쪽 맨 윗칸부터 오른쪽으로 그 아래 칸의 맨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그 아래 칸의 맨 왼쪽 책 등부터 오른쪽으로 양발의 가장자리를 따라 눈길로 선을 그려 맨발 뒤꿈치에서 바깥 날을 지나 10개의 발가락을 따라 오른발로 다시 오른발 뒤꿈치에서 왼발로 다시 천천히 가만히 조용히 시간을 잠궈 이대로 그대로 연기로 사라져도 좋아. 슬픔도 다정함도 아무 느낌도 없이 그대가 없음으로만 가득한 하루가 간다. 네, 이런 날도 있죠.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네. 디테일함이 돋보이는 시네요. 네.
저는 아주 짧습니다. 네. 그 요즘에 폭식을 해서 그런 자신이 한심하다고 이제 얘기한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딱 두 문장으로 지어봤는데요. 폭식을 해도 자기가 자기를 학대해도 괜찮아.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자기 자책이든 자기 비난이든 자기를 몰아세우는 거든 어쨌든 다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없거나 뭐 뭔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자제만 하면 살 수 있나요? 뭐 먹을 땐 먹어야지. 맛있게 먹고 살찌는 부작용은 있지만 사실 힘들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힘들어해도 괜찮아. 네, 이런 네. 뜻으로 네. 됐습니다. 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맞아요. 네. 그렇게. 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정리를 금방 할게요. 죄송해요. 네. 2시 반 내담자셨어요? 2시 반 내담자신데요. 저 아침에 제가 지금 마무리를 좀 할게요. 원래 3시 오시라고 아침에 문자를 쓰다가 처음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2시엔 끝나겠지 했는데 마무리 인사만 하고 네. 잠깐요. 시간 많이 지났다. 네. 죄송해요. 제가 시간 이렇게 빠듯하게 잡으면 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끝에 멘트들에서는 내담자들을 향한 마음과 또 각자가 이 우울이나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그런 각자에 대한 마음도 잘 녹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어서 이제 우울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또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화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사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와 오늘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고 또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방송 잘 들어주시고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도와드리는 게 낫겠죠.